자, 이번 시간에는 무선설비 기사 실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립하실 회로에 대해서 그 무선설비 기사 회로 중에 한 가지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무선설비 기사 회로 중에서 이름이 구형파 변환 회로라고 합니다. 구형파 변환 회로. 이 회로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오래된 회로이기도 하고 자주 출제되는 회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조립을 해봐야 되고, 뭐 조립한다고 다가 아니라 당연히 측정해가지고 어떤 파형이 뜨는지를 다 테스트를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회로를 조립을 하셨을 텐데, 각각의 뭐 브레드보드에다가 이거를 조립을 하셨을 때 각 TP마다 테스트 포인트마다 어떤 파형이 떠야 되는지, 그리고 이 회로가 어떤 뭐 원리로 동작이 되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기사 같은 경우에 뭐 1, 2, 3과제로 나눠져 가지고 1과제 같은 경우에는 뭐 회로 설계, 그죠? 회로 설계, 그다음에 스미스 차트, 단답형 이렇게 해가지고 총 4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회로 조립 및 측정이 회로 조립에 해당하는 게 이게 40점 점수가 배당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20점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럼 분석기입니다.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이용해서 감독관이 감독관이 신호 발생을 이용해서 넣고 있는 임의의 신호의 주파수를 찾고, 다른 이고조파를 찾고, 아니면 감쇄량을 찾는 문제인데, 일단은 가장 기본은 이 회로 조립입니다. 회로 조립 같은 경우에는 40점, 점수로 보면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험을 치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회로 조립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포인트에서 요구하는 파형이 뜨지 않을 시에는 정상 동작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격 처리가 된다는 점 꼭 유의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 40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무선 설비 기사 회로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 날 어떤 뭐 여러 가지 무선 기사 회로 중에서 하나를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 만약에 이 구형파 발생 회로가 나왔을 때 어떤 파형이 떠야 되는지 학원에서 당연히 연습을 많이 하고 가시겠지만, 그 연습을 하시기 전에, 측정을 하기 전에 일단 이 회로에 대해서 좀 회로를 여러분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파형이 뜨지 않을 때, 어떤 테스트 포인트마다 파형이 뜨지 않을 때 왜 안 뜨는지를,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안 뜨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회로에 대해서 큰 틀을 가지고 분리를 해가지고 어디에 어떤 파형이 떠야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조립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에 대해서 한번 보실 텐데, 자, 이 구형파 변환 회로에서 가장 첫 단, 처음이 어디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여기 점이 빠졌네요. 자, 이 부분에서 요까지, 자, 여기를 없다고 자르고 여기를 없다고 잘랐을 때, 요렇게 보면 전자회로 시간에 여러분들이 디지털 전자회로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실 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회로 보면 어디서 봤다 이런 느낌이 들죠. 안 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든다면 이 회로가 비한적 멀티 바이브레이터라는 거는 아실 수가 있을 거고, 모른다면 지금 알면 되는 거니까, 요 앞단 여기 보시는 경우는 여기 6번 여기까지 이렇게 조립을 하시게 되면 OPM프의 출력 핀에서 구형파가 발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구형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1과 빵이 나오는 이런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내는 구형파 발생 회로가 있고, 지금 이 OPM프를 이용해서 구형파를 발생시키게 되면
발진시키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를 보세요. 7번 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이 IC의 주전원으로서 플러스 15V를 넣어라 이렇게 돼 있고 4번 핀에는 마이너스 VCC 중에 마이너스 15V를 넣으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렇게 OPM프에다가 전원을 넣어주게 되면 이 OPM프의 출력편에서 나오는 구형파, 아니 뭐 구형파 아니면 정연파라고 하더라도 이 OPM프의 출력편에서 나오는 파형은 플러스 15와 마이너스 15를 맥시멈으로 해서 위아래로 교류로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TP1이다 했을 때는 구형파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정수를 가지고 이 콘덴서와 여기 가변장, 이 가변장 표시가 왜 이렇게 돼 있지? 자, 이렇게 여기 원래 R이 들어가는데 이제 가변을 시켜서 주파수를 조절해 준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이 소자들, 이 시정수를 가지고 발진을 시키게 되면 이 TP1이라는 건 결국 여기 6번 핀이 되겠죠. 이 LF351이죠. LF351의 6번 핀에서 구형파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줄을 꺼놓은 이유는 뭐냐? 여기가 0V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만큼은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다? 15V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5V가 최대로 나오는 이렇게 교류의 형태를 띠는 구형파가 발진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구형파 변환회로의 TP1 부분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TP1에서는 어떤 파형이 뜬다? 구형파가 뜬다 그랬죠. 구형파가 이렇게 발진이 됩니다.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해보면 구형파가 발진이 되는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일단 회로 조립이라는 그 과제를 시험을 보러 가셨으면 문제지에 있는 요구사항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구사항에 보시면 여기 TP1에서 가변장 VR1, VR50K가 되겠죠. 자, VR50K를 조정을 해서 발진 주파수를 10kHz로 조정을 해 주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레드보드에 6번 핀에 테스트 포인트를 찍어 놓고 가변장 VR50K를 조정을 해서 주파수를 10kHz로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형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아까 여기 위로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보면 진폭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28에서 30 사이에 진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TP1은 뭐가 나온다? 구형파가 10kHz에 28V 피크 투 피크가 발진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회로도로 돌아가서 자, 지금 여기서 다시 선을 이어보게 되면 자, 선을 이렇게 이어보면 이 구형파가 이쪽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내려가고 있죠. 병렬로 해서. 그래서 일단은 위로 옆으로 가는 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구형파가 TP1에서 만드는 구형파가 10kg 28V짜리 구형파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다음 회로 부분 여기까지만 보시게 되면 여기에 10kg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0.002라는 콘덴서가 꼽혀 있죠. 그래서 R이 되고 C가 되겠죠. RC. 자, 위에 있는 100kg 같은 경우는 그냥 파형의 진폭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진폭을, 크기를. 자, 그래서 R이 있고 C가 있으면 이건 뭐다? 여러분 전자력 시간에 배웠던 거? 미분기 일하면 진짜 인생을 미분시켜 볼 거야. RC니까 적분기가 되겠죠. 적분기. 자, 여기서 들어온 구형파를 RC 적분시키는 거예요. 자, 적분을 시키면 여기가 이 회로에서 TP2입니다. TP2. TP2에서는 자, 구형파를 적분을 시켰어. 적분을 시키면 뭐가 뜬다? 삼각파가 뜨겠죠. 대답 좀 해. 삼각파가 뜹니다. 자, 구형파를 적분을 시켜서 삼각파를 띄우는 거고, 자, 그러면 구형파를 적분을 시켰대. 구형파를 적분을 시키면 주파수는 어떻다? 파형을 모양만 바꾼 거지 주파수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TP2, TP1이 여기 있다면 자, 여기를 찍어 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자, TP1의 구형파를 적분을 해서 TP2 같은 경우에는
적분회로가 되겠죠. 적분회로. 따라서 여기서는 어떤 파형이 뜬다? 삼각파가 뜨게 됩니다. 그죠? 삼각파가 당연히 어떻게 교류로 이렇게 위아래로 구형파가 나오게 되고, 아니 삼각파가 나오게 되고, 자,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지만 동일하게 10, 여러분들이 처음에 TP1에서 맞춰줬던, 가변장을 돌려서 맞춰줬던 그 10kHz가 동일하게 이렇게 10kHz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형파를 적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형은 줄어들겠죠. 적분이라는 게 나누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진폭이 얼마 정도 나오냐? 진폭이 대략 20V 정도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를 볼게요. 자, TP2에서 다 이제 삼각파 만들었죠. 삼각파 만든 게 이거 100옴 저항은 큰 의미는 없어. 있으나 없으나요. 그냥 파형을 살짝 줄여주는 거고, 그 다음 들어가면 뭘 타요 지금? 콘덴서를 타죠. 자, C라는 소자를 타게 되는 거고, 위에 계한에 보면 2번과 6번의 계한을 보면 R이 걸려있죠. R. 그죠? 자, 그래서 삼각파를 CR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미분하는 거죠. 구형파를 적분해서 삼각파를 만들고, 삼각파를 미분해서 다시 구형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TP3가 되는데, 여기 TP3가 되겠어요. TP3에서는 다시 구형파가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TP1에서 구형파, TP2에서 삼각파, TP3에서 다시 구형파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자, TP3를 여기 다시 가볼까요? 자, 여기로 가게 되면 자, TP3 같은 경우에는 미분회로라고 했죠. 미분회로가 되고, 삼각파를 미분했기 때문에 파형은 이렇게 구형파로 가게 됩니다. 구형파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보면 계속 그냥 발진시켰다가 파형 모양을 삼각파로 바꿔주고 다시 구형파로 바꿔주죠. 미분했다 적분했다 하기 때문에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과 똑같이 동일하게 10kHz가 계속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폭은 여기서는 다시 미분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커져. 얼마만큼? 앞에 TP1에서 만들었던 거 정도만큼 해서 대략 한 28.2V 정도. 수치는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주파수는 여기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틀릴 수가 없지. 왜? 님들이 본인이 직접 가변장을 돌려서 10km를 맞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9.9km를 맞췄어. 그럼 여기도 계속 9.9km, 여기도 9.9km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진폭 같은 경우에는 OP앰프의 이득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든 사람마다 소자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출력이 틀리기 때문에 진폭은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대략적으로 뭐 한 플러스 마이너스 20% 안에. 근데 30V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또 뭐 말도 안 되는 신기술을 창조하지 말고, 맞잖아. 30V 넣어줬으면 맥시멈이 30V인데 또 말도 안 되게 40V를 만들어내지 말고 30V 이하로 근처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회로도 돌아왔던 여기가 뭐라도 여기가 TP1이었죠. TP1에서 이 구형파를 만들었습니다. 얼마짜리? 10kHz짜리. 자, 그럼 10kHz짜리 구형파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와서 330옴 타고 OP앰프에 플러스로 들어가고, 2번과 6번에 보면 330옴 동일한 저항값이 계한이 걸려 있죠. 자, 그럼 여기 누가 들어가? 여기에 구형파가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이 단순한 버퍼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버퍼 역할. 따라서 진폭은 똑같이 나와요. 어떤 신호랑? 여기서 들어간 신호가 여기서 똑같이 나와. 그럼 값은 안 적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TP는 아니야. TP는 아니니까 TP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찍어 봐야겠죠? 스코프로. 자, 그 다음에 그럼 결국 여기 들어가고 있는 신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고 있는 신호는 여기 신호가 그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 가지 팁입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
설마 대방학원 다니는데. 자, 여기서 요 신호가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22km 저항이 있고 2번이 없냐? 2번, 3번인데 2번, 6번 계한에 10km가 달려 있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 구형파가 들어가. 얼마짜리? 10km짜리인데 10kHz인데 진폭이 28V라고 했었죠. 자, 이 회로의 이름은 마이너스로 입력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플러스는 접지로 달려 있고, 이거는 RR이니까 반전 증폭기가 되겠죠. 비반전 증폭기 아니야, 반전 증폭기야. 자, 반전 증폭기니까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봐봐. 지금 자, 반전 증폭기는 마이너스, 출력 전압이 어떻게 나와? V 아웃은 마이너스에 위상 반전된다는 뜻이죠, 단순하게. RI분의, 그죠? 22km분의 계한정이 얼마? 10km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얼마? 10km 곱하기 얼마? 지금 여기에 어떤 신호가 들어가고 있어요? 28V짜리 구형파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28 해주면 대략 이 28V짜리를 반으로 쪼개준다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대략 얼마 나오겠어요? 한 14에서 14보다 좀 더 적겠죠. 분모가 더 크니까. 그래서 한 12V 정도. 이렇게 모양은 어떻다? 구형파가 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가? 여기가 TP4가 되겠어요. TP4. 자, 그래서 TP4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TP4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신호를 그대로 받아서 가는 거죠. 받아서 가는 거고, 자, TP4가 되고, TP4는 뭐라 그랬죠? 반전 증폭기라고 했죠. 반전 증폭 회로가 되고, 출력 전압은 주파수는 당연히 동일한 거 알겠죠? 반전 증폭기는 주파수를 바꿔줄 수가 없어. 신기술을 창조하지만 또 그래서 10kHz가 나올 테고, 진폭은 약 절반으로 줄어든 대략 한 12V 피크 투 피크 이렇게 파형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회로의 가장 핵심이죠. 가장 핵심.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자, 여기서 구형파가 12V짜리가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RR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C도 있죠. 그래서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필터예요, 필터. 필터인데, 실질적인 역할은 뭘 하는 거냐면, 실질적인 역할은 여기가 TP5가 되겠습니다. TP5인데, 요만큼의 실질적인 역할은 구형파를 뭐로? 정현파로. 구형파를 정현파로 변환시켜주는 정현파 변환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이 TP 포인트를 찍을 때 여기까지는 봐봐. 자, 여러분 회로들 좋아. 자, 여기는 찍어서 측정할 때 뭐 해야 돼? 가변장 돌려야 돼. 그죠? 찍고 넘어가서 여기 딱 찍으면 가변장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회로 조립 상태, 정상적인 부품이라면 당연히 그냥 파형이 떠. 여기도 마찬가지. 뭐 건드려 줄 게 없잖아. 조립을 정상적으로 하면 딱 뜬다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신호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딱 찍으면 똑같은 신호가 뜨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갔을 때 여기는 TP4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자동으로 알아서 지가 찍으면 딱 뜨겠죠. 자,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어머 여기 봐봐. 가변장이 두 개나 있죠. 가변장이 두 개나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번에 100km 가변장인데, 이 가변장 같은 경우에는 소자 수업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변장 다리 3개 중에서 몇 개를 쓰는 거다? 3개를 다 써야지 이거는. 그죠? 반드시 3번 핀으로 가운데 다리가 들어가고, 양쪽 두 다리 중에 하나에 플러스 15V를 넣었다면 하나에 마이너스 15V를 공급을 해주면 되는 가변장인 거고, 이 가변장 VR1K 요거는 다리를 2개 쓰는 게 되겠죠. 다리 2개. 자, 그런데 어쨌든 가변장이 있다는 건 가변 저항을 조정을 해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요구사항에 보면 TP5에서 VR1K와 VR100K를 조정을 해서 TP5의 정현파의 파형이 뜨는지를 확인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턱 찍었을 때는 아무 파형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파형이 찌그러져 있을 수도 있고, 파형 밑에 처박혀 있을 수도 있고, 위에 떠 있을 수도 있다고. 자, 그럼 여기 이 회로에서 가변장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알아야 돼. 자, 먼저 요 가변장 있죠. 요거 VR100K.
요 가변저항 같은 경우에는 파형의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위치를. 그러니까 파형이 오실로스코프 화면을 봤을 때, 스코프 화면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중심축, 기준 전압을 여기 놓고 있을 때, 지금 이 OPM프에는 플러스 15V와 마이너스 15V, 그 다음에 여기 가변장에 보면 플러스 15, 마이너스 15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출력에 나올 수 있는 거는 플러스 15와 마이너스 15 사이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가변장을 어디로 돌려놨느냐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출력 파형이 만약에 플러스 15 쪽으로 많이 돌아가 있다 하면 파형이 위로, 플러스 15V 쪽으로 위로 처박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쪽으로 많이 돌아가 있다 하면 어디로? 밑으로 파형이 내려가 있다고. 그래서 일단 이 친구, 이 VR100K를 돌려서 스코프 화면을 보게 되면 파형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돌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얘를 돌려봤는데 스코프에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고치라 그랬어? 첫 번째 뭐 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오실로스코프가 커플링 DC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커플링 AC로 보면 안 보여요. 커플링 AC로 보면 항상 가운데 있죠. 커플링 DC로 해서 파형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커플링 DC가 맞는데도 안 뜬다 하면 일단 이 IC 체크, IC의 전원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체크를 하고, 했는데 파형이 안 나온다 하면 이 IC가 나간 거예요. IC를 교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조정하는 가변장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VR1K 보이시죠? 이 VR1K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파형의 모양을 잡아주는 겁니다. 파형의 모양을, 파형의 이 가변장의 저항값에 따라서 구형파가 정연파로 예쁘게 바뀌냐 아니면 찌그러지게 바뀌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TP5에서 정연파를 찾으려면, 정연파를 띄우려면 어떤 순서로 이 VR들을 조작을 해줘야 되나?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적어볼게요. TP5. 자, TP5는 구형파를 정연파로 변환시켜주는 회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측정 순서는 이렇게 돼요. 자, 첫 번째, 3번 핀에 달려있는, 여기 3번 핀에 달려있는 VR100K를 먼저 돌려야 돼. 자, VR100K를 조정을 해서 정연파가 안 나오더라도 VR100K를 조정을 해서 파형을 어디로? 파형을 위도 아니고 밑도 아니고 중앙으로 스코프 화면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기준 전압 0V 쪽에 위치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연파가 뜨고 있으면 위치 그냥 시켜주면 되는데, 일직선이라 그래도 일단은 중앙으로 놓으세요. VR100K를 돌려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아까 마지막 가변장 VR1K 있었죠. 47호 밑에 있던 VR1K, 얘를 조정을 해서 뭘 잡아준다? 모양을 맞춰주는 거야. 무슨 모양으로? 정연파로. 자, 그러면 근데 이거를 순서를 뒤집어서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먼저 VR1K를 돌려서 정연파 모양을 만들어 보겠다 했을 때, 만약에 이 파형이 위에 처박혀 있으면, 아니면 밑으로 꼬라박혀 있으면, 파형이 그냥 일직선으로 밑에 꼬라박혀 있거나 위에 처박혀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돌려봤자 파형이 변하지를 않아. 따라서 반드시 먼저 파형을 중앙으로 위치시킨 다음에 뭘 돌려서 3번 핀에 VR100K를 돌려서 파형을 중앙으로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VR1K를 돌려서 파형의 모양을 예쁘게 정연파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지금 파형 모양만 계속 바꾸고 있죠. 그래서 여기 TP5에서도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10kHz가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되게 되는 거고, 진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들어요. 이게 필터가 파형을 확 찌그러뜨리기 때문에 진폭 같은 경우에 대략 한 6에서 7V 정도, 6V 정도 출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형파 변환 회로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구형파를 발진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을 때는 삼각파로 만들었다가 다시 구형파로 만들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줄여줬다가 파형 모양을 아예 어떻게 정연파로 모양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구형파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파형으로 변환시킨다 해서 구형파 무슨 회로? 변환회로가 되겠습니다. 무선설비 기사회로 중에서 한 중급의 난이도 정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난이도 치고는 굉장히 쉬운 회로가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오래된 회로고 유명한 회로고 자주 출제되는 회로이기 때문에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고, 또 한 가지 이 회로의 장점이 뭐냐, 회로가 기초적인 회로이기 때문에 회로를 보시면 기초적인 회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만큼 만들고 찍어보면 파형이 떠. 그죠? 파형이 뜰 수밖에 없어요. 발진 회로니까. 그리고 또 요만큼 만들어서 찍어보면 또 떠. 삼각파가. 요만큼 만들어서 뜨면 또 떠. 구형파가. 회로를 부분 분리시켜서 조립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와 이 부분과 이 밑에 부분 있죠. 여기를 지났을 때 이 병렬 부분과 이 병렬 부분은 서로 별개입니다.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그래서 요 형태를 잘 이용을 하시면 시험장에서 유용하게,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또 유용하게 테스트 할 수 있다는 점 가르쳐 줬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배웠던 대로 테스트를 하면 아주 좋은 테스트가 되니까 뭔지 알지 다? 모르면 물어봐 나한테. 그래서 좋다는 점. 그 다음에 요거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할게요. 무선 설비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배점이 여기 회로 조립이, 지금 이 회로 조립이 4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TP를 다 띄웠다 했을 때 무조건 40점을 주는 게 아니야. 왜? 40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파형을 다 띄운 거를 답안지를 써서 감독관한테 검사를 받고, 감독관이 그 답안지를 채점을 해가지고 점수를 준다고, 여러분들한테 각각에다가. 근데 무선 설비 기사의 실기 회로 조립에는 산업 기사랑은 다르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전압이득을 구하라고 해요. 전압이득을 구하라고 하는데, 전압이득은 여러분들 전자회로 시간에 배웠던 거 있죠? 전자회로 시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증폭기에다가 얼마만큼의 입력을 넣어줬더니 출력단에서 얼마만큼이 나오더라. 예를 들어서 커져서 나왔다 그러면 전압이득은 플러스 값이 될 거고, 작아져서 나왔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서 나오겠죠. 이 전압이득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TP1하고 여기 TP1과 TP3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파형이 얼마만큼 커졌냐 줄어들었냐를 전압이득을 구하라고 해요. 그래서 전압이득 구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수치를 잘 보시고, 수치를 잘 보고 어떻게 답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압이득을 구한다. 답안지에 보면 전압이득 식을 적으시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적어야 될 건 뭐냐? 계산치를 적어야 돼요. 자, 어디를? TP1과 TP3를 계산치를 적어야 된다고. 계산치를 적을 때는 뭘 적어야 돼? 계산을 막 해? 아니잖아. 어떻게? 계산식에 의해서 적어야겠죠. 따라서 계산치를 적으라 한다. TP1이 예를 들어서, 자, TP1의 진폭이 예를 들어서요. TP1의 진폭을 봤더니 뭐 28V였대. 어디랑 비교하라 그래? TP3라 그러죠. TP3의 그 진폭 있죠. 진폭이 30Vpp래. 자, 얘를 이용해서 계산식을 적으면 이렇게 적어야 돼. 어떻게? 자, 20로그에 상대 레벨이잖아. 전압에 대한 상대 레벨이니까 20로그를 적어줘야겠죠. 20로그에 입력이 얘잖아. 맞잖아. TP1이 전단이니까 TP1의 진폭분의 TP3의 진폭 이렇게 된다고.
자, 식을 이렇게 적고, 자, 는 해서 대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20 로그에 TP1이 대충 얼마나 그랬어요? 이걸 어디까지 제가 그 임의적으로 설정한 숫자니까 28이고 TP3가 30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러면 얼마의 값이 나올 거고 단위는 dB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쉽죠? 쉬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선 설비 기사는 측정을 할 때 주파수 카운터도 사용을 해야 되지만 레벨 미터라는 장비를 만져야 돼요. 레벨 미터라는 거는 절대 레벨이죠. 기준값에 대한 전압의 dBm 값을 측정하는 기계가 레벨 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레벨 미터를 이용해서 TP1과 TP3를 찍어야 돼. TP1을 찍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게 한 20 dBm이 나왔다고 쳐보자고. 그 다음에 TP3가 어쨌든 조금 더 크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약 한 21 dBm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가정을 했을 때 두 번째로 적어야 될 게 뭐냐? 두 번째로 측정치를 적어야 돼. 측정치는 어떻게 적어야 되냐? 출력에서 입력을 빼줘야 돼. 이득을 구하는 거니까 얼마만큼 나왔냐? 원래 만들어진 게 얼만데 그 다음에 커진 거나 작은 게 얼마냐? 그래서 출력에서 입력을 빼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TP3와 TP1을 비교를 해봤을 때 출력이 누구야? TP3가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TP3-TP1 해가지고 측정치의 차이를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측정치가 아까 얼마야? TP3는 21, TP1은 20이었잖아. 맞나? 맞죠? 자, 그럼 계산하면, 이 계산해야 돼? 공정 계산기 때리면 돼요, 여러분. 1 dB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요렇게 한다고 끝이 아니야. 딱 하나 남아서 하나. 되게 더 쉬워. 이건 더 쉬워.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공학용 계산기로 때렸을 때 만약에 공학용 계산기 때려 봐야겠지만 만약에 때려 봤더니 뭐 0.8이 나왔다. 응? 0.8 dB가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으로 적는 게 뭐냐면 측정치에서 이론치. 자, 이론치라는 거는 계산치를 얘기하는 거라고. 계산치를. 자, 그러면 측정치가 아까 얼마였어? 1이었죠. 맞죠? 계산치는 0.8이었죠. 맞죠? 그러면 측정치와 이론치의 차이는 0.2 dBm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 전압이득 구하는 게 배점이 높아요, 여러분. 회로 조립 40점 중에 배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요것도 정확하게 계산식까지 볼펜을 가지고 또박또박 잘 적어 주셔야 회로 조립 부분에 대해 40점에서 배점을 여러분들이 득점을 고득점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 내용만 알면 이 회로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만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메모를 잘 해 두셨다가 이따가 측정을 하실 때 계측기 앞에서 스코프 앞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스코프로 찍어보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빈 답안지, 학원책에 빈 답안지 있잖아요, 그죠? 뒤에 그 빈 답안지에 이런 TP5까지 다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이득까지 적는 거를 연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지금까지 구형파 변환회로 설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